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모든 체험 가운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성성에 대한 최초 균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유년 시절을 바치고 있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뜨려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기둥에 새겨진 최초의 칼자국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체험으로부터 우리의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아문다. 그것은 다시 붓고 잊혀지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밀실에 살면서 여전히 피를 흘리는 것이다. 나는 이 새로운 감정에 곧 몸서리를 쳤다. 당장이라도 나는 그것을 사죄하기 위해 아버지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모든 현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리고 깊이 느끼고 또 알고 있는 법이다. 나는 내 문제를 돌이켜보고 내일을 위한 방책을 고려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저녁 내내 우리 집 거실의 변화된 공기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벽시계와 탁자, 성서와 거울, 책꽂이대와 벽에 걸린 그림, 이런 것들이 마치 나에게 이별이라도 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마음으로 나의 세계가, 나의 선량하고 행복한 인생이 과거지사가 되고 나에게서 떨어져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흡인력이 강한 새로운 뿌리로 어둡고 낯선 외계에 내가 닻을 내리고 고착되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너무나도 쓰디썼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며 무서운 변혁에 대한 불안이며 공포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게 되자 나는 기뻤다. 그보다 앞서 행한 저녁 기도가 죄사함의 불길처럼 내 위를 지나갔다. 거기에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우리는 불렀던 것이다. 아, 그렇지만 나는 함께 부르지 않았다. 음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담즙이며 독액이었다. 아버지가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함께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고 끝을 맺으셨을 때는 경련이 나를 이 가족적인 단란함에서 갈라놓았다. 신의 자비는 그들 모두와는 더불어 있었으나 이미 나와는 더불어 있지 않았다. 피곤에 지쳐 떨며 나는 그 자리를 떴다. 잠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동안에도 온기와 안도감이 나를 다정하게 감싸주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불안 속으로 되돌아가서 서성거리고 지나가 버린 사건의 주위에서 두려워 떨며 파닥거렸다. 어머니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자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방 안에 아직도 여운으로 남아있고 어머니의 촛불의 빛은 아직도 문틈으로 비쳐 들어왔다. 이제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시리라고. 어머니는 그것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시고 다정하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투로 물으시리라. 그러면 나는 울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목구멍에 걸려있던 돌덩어리가 녹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그 이야기를 하리라.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고 구원이 오리라. 문틈이 어느새 깜깜해진 다음에도 나는 잠시 동안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그 일로 되돌아와서 원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놈이 똑똑히 보였다. 한쪽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입은 야비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그를 쳐다보며 피할 길 없는 일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는 동안에 그는 더욱더 커지고 흉측해졌다. 그리고 그의 아기에 찬 눈은 악마처럼 번득였다. 내가 잠들 때까지도 그는 아주 내 가까이에 있었으나 그와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모님과 누이들과 내가 보트를 타는 꿈을 꾸었다. 휴일의 평화와 밝은 햇살만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다. 한밤중에 나는 잠에서 깨었다. 나는 아직도 행복의 뒷맛을 느끼며 햇빛 속에서 빛나는 누이들의 뽀얀 여름옷을 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 낙원에서 지나간 현실로 일시에 되돌아와 사악한 눈을 가진 원수를 다시금 마주보고 서게 되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급히 오셔서 벌써 시간이 늦었는데 왜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느냐고 소리쳤을 때 나의 안색은 나빴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자 나는 그만 토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니 좀 나아진 것 같았다. 가볍게 병을 앓을 때면 아침에 오랫동안 카밀레차를 마시면서 누워있을 수 있었다. 옆방에서 어머니가 방을 치우시는 소리와 또 리나가 바깥 현관에서 고기 장사를 상대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는 무척 좋았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어쩐지 매혹적이고 동화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때의 햇살은 방 안에 희롱하듯 비쳐드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녹색 차양을 내려뜨려 맞곤 했던 그 햇살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도 특별한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거짓된 음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렇지만 나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금밖에 아프지 않았으므로 이것으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학교에 가는 것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롬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절도 이번에는 위안이 되지 않았으며 귀찮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곧 잠자는 척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11시에 시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 언제나 다시 자리에 눕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학교에 가든지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돈 없이 크로마한테 갈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조그마한 저금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그 속에 돈이 충분할 만큼 들어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는 될 것이다. 한 푼도 없는 것보다는 다소나마 나을 것이며 크로모를 최소한도로 달래놓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육감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양말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어머니의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끄집어내왔을 때 나는 불쾌했다. 그러나 어제 일만큼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저금통이 잠겨있음을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부수어 열기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을 찢어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찢는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이것으로써 나는 최초로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설탕 조각이나 과일을 몰래 꺼내 먹은 일밖엔 없었다.
그런데 설사 이것이 나의 돈이라고 할 망정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한 것이다. 나는 또다시 한 걸음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섰고 자꾸만 멋지게 타락의 길을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에 저항해 보았지만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되돌아갈 길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불안에 떨면서 그 돈을 헤아려 보았다. 통은 제법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쩔렁거렸으나 막상 꺼내보니 형편없는 액수였다. 65페니가 있었다. 나는 그 통을 아래층 복도에 감추고 돈을 손에 움켜쥐고는 집 밖으로 나왔다. 이제까지 이 문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말이다. 위층에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 아직도 시간 여유가 많이 있었다. 나는 달라진 도시의 골목을 통과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름 아래를 나를 바라보는 집들 곁을 지나 나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듯한 사람들 옆을 뺑뺑 돌아서 빠져나갔다. 언젠가 학교 친구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도중에 떠올랐다. 신이 기적을 내리시어 나 또한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나에겐 기도드릴 권리조차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저금통이 다시 온전하게 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에서 나를 보았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나에게로 걸어왔으므로 나를 안중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자 그는 명령하듯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슈트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서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갔다. 그러고는 주택가 끝에 서 있는 신축 중인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벽은 문이나 창도 없이 몸뚱어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크로모가 사방을 둘러보고 문으로 들어가자 나는 뒤를 따랐다. 그는 벽 뒤로 돌아가서 내게 오라고 신호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지? 냉담하게 그는 말했다. 나는 움켜쥐고 있던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돈을 그의 납작하게 펼친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그는 마지막 5페니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미쳐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그것을 다 헤아렸다. 65페니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나는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야. 너무 적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다야. 난 이제 한 푼도 없어. 내가 좀 더 약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거의 온화한 힐책의 말투로 나를 꾸짖는 것이었다. 신사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법이야. 내게서 정당치 않은 건 조금도 받고 싶지 않아. 그건 너도 알겠지? 자, 이제 니켈 돈 따위는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 사람은 누군지 너도 알겠지만 돈을 깎으려고는 않을 거야. 돈은 그 사람이 치러줄 테니까. 하지만 난 더는 갖고 있지 않은 걸. 이건 내가 저금했던 돈이야. 내가 알게 뭐야. 그렇지만 너를 불행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넌 아직도 내게 1마르크 35페니의 빚이 있어. 내가 언제 그걸 받을 수 있지? 오, 크로모, 틀림없이 받도록 해줄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간에 곧 더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쯤은 너도 물론 이해해 주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를 해치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돈을 오전 중에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야. 나는 가난하단 말이야. 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점심에는 나보다 훨씬 맛있는 것을 먹을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않겠어. 좀 더 기다려주지.
모레 오후 너에게 휘파람을 불겠어. 그때는 확실히 가져오란 말이야.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나도 종종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 나는 말했다. 알고 있어.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가버렸다. 우리 사이에는 흥정이 있었던 것이며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를 갑자기 듣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자주 그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언제나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장소의 구분 없이 놀고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사색할 때나 간에 나를 예속시키고 이제는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그놈의 휘파람이 쫓아오지 않는 경우라고는 없었다. 때로 나는 단풍이 온화하게 물든 가을의 오후 같은 때 내가 몹시 사랑하던 조그만 우리 집 화원에 나와 있곤 했다. 그럴 때면 야릇한 충동이 나로 하여금 지난 시절의 어린이 놀이를 다시 하도록 이르는 것이었다. 나는 말하자면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선량하고 자유로우며 허물없고 의젓한 아이의 놀이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언제나 예상하고 있긴 했지만 어디선지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울려와서는 무섭게 내 자신을 쥐어 흔들고 깜짝 놀라게 했으며 생각의 실마리를 산산히 끊어버리고 공상을 방해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어 마침내 고약스럽고 끔찍한 곳으로 고문자를 따라가서는 그에게 변명을 들어놓고 또 돈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일이 몇 주간은 계속되었으리라.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수년, 아니 영겁인 양 생각되었다. 이따금 나는 5페니이나 1그루센짜리를 가져갔다. 그것은 리나가 시장 바구니를 조리대에 두었을 때 그곳에서 훔쳐낸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매번 크로모한테 욕을 먹었으며 멸시에 찬 비난을 받았다. 그를 속이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나였으며 그에게서 뭔가를 훔친 것도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한 것도 나라는 것이었다. 내 평생에 그렇듯 가슴을 짓누르는 고난을 당해본 적은 드물었다. 그 이상으로 더 큰 절망과 더 큰 굴종을 느껴본 적은 정말이지 전혀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채워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언제 어느 날 그 일이 내게 엄습해 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어머니께서 가만가만 내려오실 때면 크로모의 거친 휘파람보다 때로는 어머니가 더 두려워 떨었다. 번번이 내가 돈을 갖지 않고 나의 악마한테 나타나자 놈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놈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했다. 혹은 어떠한 어려운 일, 이를테면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토끼띠을 뛰게 한다든가 또는 길 가는 사람의 윗도리에 종이쪽지를 붙이는 따위의 일을 내게 시켰다. 여러 날 밤 나는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을 계속 맛보았으며 악몽으로 인해 식은땀을 흘렸다. 얼마 동안을 나는 알았다. 자주 구토를 하고 가벼운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밤이면 식은땀과 열 속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다고 느끼시고 나를 걱정해 주셨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신뢰로 보답할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괴로웠다. 어느 땐가 저녁에 내가 일찍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한 개를 갖다 주셨다. 그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습관이었다. 내가 밤에 얌전하게 있으면
어머니는 내가 편히 잠들도록 가끔 이러한 위안거리를 주셨던 것이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머니는 여기 서 있고 내게 한 개의 초콜릿을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저 머리를 절레절레 저을 따름이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다만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싫어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러자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고 나가셨다.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어머니께서 캐보려고 하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의사를 데려오셨다. 그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냉수욕을 하도록 권했다. 그 시절의 내 상태는 정신착란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우리 집에 정돈된 평화의 한복판에서 나는 두려워 떨고 가책을 받으면서 유령처럼 살아왔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한몫 끼지도 못했으며 한 시간도 자신을 잊고 지내지도 못했다. 때로 성을 내시고 나에 대해 캐물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냉담했다. 카인. 내 고민으로부터의 구원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쪽에서 왔다. 동시에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 그 무렵 전입생이 한 명 들어왔다. 그는 우리 도시에 이사온 어느 부유한 미마인의 아들이었는데 옷소매에 상장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한 해 윗반에 다녔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나 또한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이 묘한 학생은 외양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으며 누구에게도 소년의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우리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혹은 신사처럼 색다르고 능숙하게 행동했는데 호감을 사지는 못했다. 그는 놀이에 끼지도 않았고 더욱이 싸움에는 일절 가담하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에게 맞서는 그의 늠름하고 단호한 음성만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끌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때때로 있는 일로 어느 날 우연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매우 큼직한 우리 교실에 한 학급이 더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은 성서 이야기를 들었고 상급생들은 장문을 지어야 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주입받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을 넘겨다 보았다. 그의 얼굴은 특이하게 나를 매혹시켰으며 나는 이 영리하고 밝고 비범하기에 긴장된 얼굴이 주의 깊게 그리고 총명스럽게 자기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과제를 하는 학생 같지 않고 독자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연구가처럼 보였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내게 호감을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나는 어떤 반항심과도 같은 것을 그에게 느꼈다. 그는 나에 비해 너무나도 초연했고 침착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도전적일 정도로 자신만만했고 그의 두 눈은 성인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소 슬픈 듯 하면서도 냉소의 빛을 그 안에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끊임없이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 호감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한번 나를 힐끔 쳐다보기가 무섭게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다. 그가 그 당시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였는지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점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고 확연한 특징과 개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던 것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썼다.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보이려고 에스는 변장한 왕자 같은 옷차림을 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흩어져 가버리자 그는 내 곁으로 와서 인사를 했다. 그때 그의 인사는 우리를 흉내내긴 했으나 그럼에도 너무나 어른스러웠고 점잖았다. 함께 가도 되겠니? 그는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를 그에게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 위에 달린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롭던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랐다. 틀림없이 대문 위에 아치 위에 종석으로 된 일종의 문장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편편해졌고 이따금 채색이 되곤 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 가족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이었다. 난 모르겠는데? 나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새이거나 뭐 그 비슷한 것일걸? 분명히 아주 오래되었지. 우리 집은 옛날 언젠가 수도원 소유였대.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한번 잘 살펴봐. 때로 그것은 굉장히 흥미롭거든. 아마 매였지 싶은데? 우리는 걸었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갑자기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떠오른 것처럼 데미안이 웃었다. 그래, 정말 아까 너희 수업 시간에 나도 있었지?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지를 달고 다니던 카인의 이야기였지. 그렇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이건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드물었다. 그러나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어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들었다고 나는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를 속일 필요는 없어, 이 친구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논의되는 다른 대부분의 이야기보다 사실상 훨씬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거든. 선생은 실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는 않았어. 그저 신이나 죄 등에 관한 통속적인 이야기 외에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재밌니? 그는 계속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 카인의 이야기를 아주 딴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대개의 것은 물론 전적으로 진실이고 정당하지만 이 모든 걸 선생이 보는 것과 달리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대개는 달리 볼 때 보다 나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법이지. 예를 들자면 카인과 그의 이마에 있는 표지에 대해서도 선생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도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또는 그 다음부터는 겁을 먹고 양보를 하게 된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그가 비겁함의 대가로서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훈장을 특별히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묘한 일이지. 그건 그럴 거야. 나는 흥미를 느끼면서 말했다. 그 문제가 나를 매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하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실마리가 되었던 것은 그 표지였거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를 얼굴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누구 하나 감히 그를 건드리려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그의 자식과 더불어 그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야. 아마도, 아니 분명히 우표에 찍힌 소인 같은 표지가 정말로 이마에 있었던 것은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심한 일은 거의 없는 법이니까. 지각할 수는 없지만 무서운 무엇인가가 있었고 사람들이 익숙히 보아한 것보다 눈초리에 약간 더 많은 지혜와 대담성이 깃들어 있었겠지. 이 사람은 힘을 가졌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야. 그것이 그가 표지를 가지게 된 내력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제 마음대로 설명할 수가 있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란 것은 언제나 자기들에게 편리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법이거든. 사람들은 카인의 자식들을 두려워한 거야. 그들이 표지를 달고 있기 때문이었지.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표지를 사실 그대로, 즉 하나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해석했더란 말이야. 이 표지가 있는 놈은 무섭다고 사람들은 말했고 또 사실상 그러했거든. 용기와 개성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몹시 무서운 법이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자와 무서운 일가족이 방황하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거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이 일가족에 대해 보복을 하고 참아야 했던 온갖 무서운 일에 대해서 안갚음하기 위하여 하나의 별명과 전설을 만들어서 붙였던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니? 다시 말하면 카인이 정말 그래 하나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지?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가 애당초 전혀 사실이 아니란 거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지. 아주 오랜 옛날 태고적 이야기일수록 사실이지. 하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정당하게 해석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나는 카인이 뛰어난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그에게 지어준 거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 사람들이 다니며 짓거려대는 허무맹랑한 말에 불과한 거야. 다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정말 일종의 표지를 달고 다녔고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딴판이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봐. 나는 매우 놀랐다. 그럼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 나는 감동이 되어 이렇게 물었다. 아, 물론 사실이지. 분명히 그건 사실이야.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였던 거지. 정말로 형제를 죽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결국 모든 사람들은 형제들이니까.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인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아마도 그것은 영웅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여간 다른 약자들은 이제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되었단 말이야. 그들은 몹시 한탄했지.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왜 너희는 간단히 놈을 해치우지 않는가? 라고 물을 것 같으면 그들은 우리가 비겁한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놈은 표지를 달고 있으니 신이 놈에게 표지를 달아주셨거든. 대략 이렇게 해서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날조되었을 거야. 아, 참 너무 오래 붙들어 두었구나. 그럼 안녕? 그는 나를 혼자 남겨둔 채 알토골목으로 꺾어져 들어갔다. 나는 이제까지보다 한층 더 어리둥절해졌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일로 여겨졌다. 카인이 고상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지가 특성이라니. 그것은 조리가 맞지 않으며 신에 대해 불경한 일이고 방종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사랑하는 신은 계셨단 말인가? 신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가? 신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다.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으로 나는 추측했다. 정말이지 재치 있는 친구란 말이야. 게다가 말하는 솜씨도 대단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다. 평소에 나는 단 한 번도 성서 이야기나 혹은 그 어떤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씹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몇 시간 동안 혹은 저녁 내내 아주 씻은 듯이
프란츠 크로머를 잊어본 적도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집에서 다시 한번 성서에 적혀있는 대로 그 이야기를 정독해 보았다. 그것은 간단 명료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숨은 해석을 찾아낸다는 것은 미친 일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들이 자기가 신의 총알하고 공언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었다. 아니다. 그것은 미친 소리다. 마음에 든 것은 오로지 데미안이 만사는 자명하다는 듯이 그렇듯 쉽고 훌륭하게 더구나 그런 눈초리로 이야기하는 그 방법뿐이었다. 사실 나 자신도 무언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무질서하기조차 했다. 나는 밝고 청순한 세계에 살고 있었으며 나 자신이 아벨의 일종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나도 깊숙이 다른 것 속에 끼어 있었으며 굴러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라앉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것은 나 혼자만의 허물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렇다. 순간 갑자기 나의 내부에서 한 가지 회상이 비쳐들어 하마터면 숨이 막힐 뻔했다. 현재의 내 불행이 비롯됐던 그 불쾌한 밤에 나는 잠시 동안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단번에 통찰한 양 멸시했던 것이다. 그렇다. 그때의 나 자신은 카인이었고 또 표지까지도 달고 있었는데 그 표지는 수치가 아니라 표창이며 또 나는 악과 불행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보다도 그 어떤 선인이나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상상했던 것이다. 물론 내가 그 당시 그 일을 체험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이처럼 명확한 사고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